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지금 오후 2시 지금 한창 파릇파릇한 지금 에너지가 생성될 시간인데 이렇게 좀.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검찰 실무, 형사 재판 실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8회 동안 소중한 주말을 들여가지고 토요일 일간 우리가 형사법 기출 기록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상민 변호사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이 슬슬 또 다가오고 있죠. 내년 1월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슬슬 가을바람이 오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계절이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혹시 편안하고 불편하고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인사하는 걸 보면 이 동네 분위기를 이제 처음에 딱 간파를 하거든요. 열심히 살펴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봤자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거를 시험장에서 풀어내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예.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험 공부란 게 특히 이 수험 법학이란 게 엄밀히 따지자면 법학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외워서 때려박고 계속 그 휘발성 지식을 머리에다 계속 반복 학습하고 이거 나올 거 안 나올 거 찍어서 이건 버리고 저건 계속 외우고 사실 이게 엄밀한 의미의 법학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휘발성 공부가 사람을 계속 지치게 하는 게 있어요. 막말로 공무원 시험 공부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계속 발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계속 이 수험이란 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계속 자기가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으시고 무엇가 되었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할 거를 한다. 라는 마음을 꼭 좀 하루하루씩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험 공부 끝까지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팍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그거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거는 이제 수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자기의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741이니 뭐 처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번 며칠에 한 번 돌리고 며칠에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수행하고 계실 텐데 그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험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잘 맞춰서 자기 멘탈을 잘 관리하셔서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8회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2013년도 변호사 시험 모의 기록 시험부터 우리가 1회부터 6회까지 변호사 시험 기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록형 시험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는 효율적 반복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어제 밤에 이제 하는 SBS에서 11시부터 하는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보시거나 혹은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걸 뭐 보셨겠죠? TV 안 보나요? 스마트폰 안 하십니까? 하죠? 뭔지 아시죠? 무슨 대만 감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왜 남의 눈치를 봐요? 자기가 보면 본 거지. 이렇게 보면서 쟤는 봤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대만 감자 아저씨, 파스타 아저씨, 뭐 차오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 프로그램 이따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백종원 씨가 그 사람들한테 푸드트럭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시간에 많이 만드는 균일하게 많이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똑같은 제품을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공급하면서 그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가로 효율적으로 상대방한테 제공하라는 그 방법을 계속 백종원 씨가 그동안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오루가 푸드트럭에서 수원 푸드트럭에서 뭐 파는지 아시죠? 전병 팔고 있거든요. 전병.
처음에 차오루 씨가 전병 팔다가 욕을 뒤지게 많이 먹었습니다. 장난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 연예인 사인 받아가지고 자기 푸드트럭에 걸어놓겠다 이러니까 사업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장난하지 마라 이러면서 욕을 뒤지게 먹었는데 차오루 씨가 그 다음에 베이징에 가가지고 전병 굽는 수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전병 하나는 기똥차게 잘 굽게 됐습니다. 기술을 익혔죠. 그런데 이 전병을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거의 2,500원, 3,000원씩 들어요. 왜냐? 여기에 들어가는 가루가 녹두가루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녹두가루가 굉장히 싸거든요. 저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녹두가루가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한 게 뭐냐? 이 전병을 당신이 4, 5천 원에 팔려고 한다면 이건 가능하겠지만 이 단가를 1,500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이 녹두가루를 옥수수 가루로 바꿔봐라. 그러면은 맛에는 영향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더 단가를 확 떨어뜨리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옥수수 가루로 바꿔서 2,500원짜리 단가를 1,500원 이하로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오고 감자를 볶고 고추를 볶고 이러는데 이게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보관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재료였어요. 이걸 가지고 양배추로 바꿔서 재료 수급에 문제가 없고 오래 보관을 해도 문제가 없는 이 재료를 바꿈으로써 똑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스타집도 마찬가지인데 파스타 하나 만드는데 예전에는 7분, 9분 걸리던 걸 토치를 쓰고 새로운 방법론도 연구를 해가지고 5분 이하로 맞춰라. 그래야 고객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결국 수험 방법론에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출발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뭐 사법시험 공부를 해봤든 예전에 법학부를 나왔든 좀 다르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재료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 재료는 뭐냐? 시간이죠.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칠 때 시험을 기록형 시험이 몇 시간 진행되죠? 2시간 진행되죠. 2시간 진행되는데 제일 사실 힘들 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다 이제 앞에 막 저 객관식 치고 그 다음에 사례형 이렇게 써가지고 사실 2시간 동안 시험 치고 나면 손이 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고 나서 다시 조금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때가 되면은 오후 4시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시점에 가장 집중력이 떨어질 시점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기록형 40장에서 60장 정도로 구성되는 기록을 형사 기록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15분 내지 20분 내에 메모장을 완성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이런 솔루션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종원의 푸드트럭에서 백종원 씨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하고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백종원의 푸드트럭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기록형 시험에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죠? 단 120분입니다. 120분인데 결국 수험생한테 주어진 미션은 120분 안에 8면 구성된 답안지를 다 채워 넣는 게 목표가 되겠죠. 답안지 2개 봤는데 그 중에 1개가 답안지가 2매로 구성되는데 답안지 하나는 몇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140줄 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 뭐 이제 목차 쓰고 한 칸 띄고 이런 거 빼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120줄에서 130줄 내외거든요. 자, 130줄 내외가 100점이에요. 그렇다면 1점은 몇 줄이죠? 1.2줄 내지 1.3줄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답안지를 받았어요. 45점, 55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점짜리는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55점짜리는 아무리 봐도 뭔가 왁구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요거를 정말 잘 써가지고 의뢰인이래. 우리 저 채점자한테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걸 막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채워가지고 한 70점 분량으로 썼어. 그다음에 나머지 30점 분량을 요걸로 채워 넣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쓰다 말았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안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이 답안지도 사실 지금 다 이렇게 공량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5점, 55점 분량으로 보자마자 나눠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답안지를 구성하고 다음 문제는 무조건 여기부터는 다음 문제를 써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답안지를 구성을 해나가야 돼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걸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쳐가지고 나중에 답안지 보시게 되면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한 답안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 분량 조절에 실패한 답안지가 특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점점 8월달, 10월달 모의고사 가보면은 그런 형량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월달 모의고사 채점도 해보면은 답안지를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한 40%, 30-40% 정도는 세 장 중에 한 장 정도는 이 답안지 조절, 분량 조절에 실패한 답안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266줄 분량의 이 답안지를 완결성을 갖추어서 120분 안에 마무리 짓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미션인데,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필기 속도란 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한 면의 답안지를 채우는 시간, 8면 중에 한 면의 답안지를 채우는 시간이 보통 12분에서 14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중에 이제 글씨 느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글씨가 빠른 스타일이 아닌데, 결국 이제 8면의 답안지를 모두 채워 넣으려면 12분 반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100분 내외가 필요해요. 내가 글씨가 더 느리고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100분에서 11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20분 중에 이거 뺀 시간이 결국 나한테 주어진 여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여유 시간 동안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기록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록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이 기록에서 어떤 실마리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걸 정리하는 게 결국 메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의 역할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모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즉 시험 시작 후 100분 기준으로 100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20분 내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을 하고 기록을 2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쓰기 시작할 때 내가 아직 기록을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쎄한 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제 딱 여기다 머리를 박고 뭔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나는 막 이러면서 여기다 막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사람 마음이 분명히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20분 안에 내가 사건 기록을 어느 정도 쟁점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메모지에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초장 20분 안에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주말마다 연구를 해나갈 거예요. 그거를 하려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제일 이제 열받는 경우가 쓰다가 뭐야 이거 내가 판례 잘못 알았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못 쓰고 나서 그거를 고칠 만한 시간이 사실 이게 우리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례형이면 더 심한데, 어떠한 논리적인 쟁점을 뚝뚝뚝뚝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도미노에 따르면 이렇게 뚝뚝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쟁점에서는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답안지를 쓸 수 없는 기록형 시험의 특성상 최초 기록을 파악하는 그 20분의 과정이 시험 점수와 굉장히 직결된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시작된 후에 20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20분 동안 메모를 하겠죠.
이제 메모지 빈 양식을 제가 나눠드렸을 텐데, 자,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메모 양식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요 정도 단계에 오셨으면은 그 단계가 있으실 텐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형사 기록을 지금 뭐 실전에서 제가 뭐 실무에 나와가지고 이런 메모를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저도 똑같이 메모를 해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메모를 하고요. 나눠드린 자료들 중에 이미 메모가 되어 있는 김갑동 씨 관련된 메모지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2015년도 6월달 모의고사 기록형 시험의 메모지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 메모지에 보면은 피고인 공소사실, 적용법조, 그리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그리고 변론의 취지, 법률상 사실관계, 쟁점, 그리고 진술증거와 기타 증거,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거야 이제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 적고 있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뭔 또 자를 대고 긋고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냥 찍찍 그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보다 좀 더 단순화 시키시면 더 좋으실 거고요. 자, 메모는 왜 하나? 메모는 왜 합니까? 왜 할까요? Why? 메모를 하는 이유는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하겠죠. 즉 100분 동안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20분 동안 칼날을 열심히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데 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는 걸 가끔 까먹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메모는 겁나 잘해. 메모는 겁나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답안지가 잘 안 나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써보는 연습이 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분은 써보는 연습만 하면 그건 100% 늡니다. 그렇지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는 몇 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무조건 20분 안에 마무리를 하시고요. 20분이 지났다 그러시면 일단 써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답안지를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메모지를 완성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메모지 많이 완성해봤자 그거 뭐 나중에 뭐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내가 메모지 잘 씁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0분이 지나고 나면 답안지 작성에 무조건 들어가시고, 이 메모지가 항상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도구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이야기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형 시험을 보게 되면 기록형 시험에 어느 정도 이제 왁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형 시험은 적게는 40페이지, 많게는 60페이지 정도의 기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록형 시험은 첫 번째 경찰 기록, 두 번째 검찰 기록, 세 번째 공판 기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순서는 공판 기록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경찰 기록, 검찰 기록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판 기록, 경찰 기록, 검찰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거법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막 떠올라야 되고요. 자, 이 기록에는 사건이 경찰에서 시작돼서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기소가 된 후에 공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한 과정이 쫙 서술이 돼 있거든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뭐 가령 우리가 기록을 살펴보면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인지 단계에 들어선 다음에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여죄가 있더라.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집에 가니까 막 칼도 발견되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돼서 추가로 수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구속될 사유가 있어서 구속이 되었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사건이 한 4가지 범죄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뭐 무죄를 선고하고 면소 사유가 있고 뭐 공소기각 사유가 있고, 꼭 보면 합의서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막 약식 명령 이런 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확정된 판결 막 기록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마련인데, 우리가 판례는 많이 봤잖아요. 판례는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판례에 나와 있는 5줄, 6줄의 문구를 그 판례 문구 자체가 아니라 이 기록 사이에다 막 끼워 넣어주면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017년 1월 1일에 정현석 변호사가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면 정통망고 위반이 되니까 저하고 이제 술을 먹다가 저한테 공개된 장소에서 야이 뭔 새끼야 이래가지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모욕이죠. 모욕 형법제 311조 전형적인 친고죄입니다. 범죄를 잘 저지르게 생겼잖아요. 사람 생긴 것만 봐도. 여의도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사람입니다. 친고죄를 저질렀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언제죠? 그렇죠. 6개월이죠. 사건이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피해 사실 안날로부터 6개월이면 1월 1일에 이런 사건을 내가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소를 해야 됩니까? 6개월이면 7월 1일까지 고소를 해야겠죠. 7월 1일까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이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7월 1일 날 난 너무너무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해. 이 사람을 드디어 내가 정의를 실현해가지고 인생 실전을 맛보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7월 1일 고소장 딱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러 갑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7월 2일에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를 시킨 다음에 접수인을 7월 2일 이렇게 해서 딱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 기록상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고소장의 작성일이 7월 1일인 것처럼 써 있어요. 밑에 2017년 7월 1일 이렇게 써 있고 옆에 접수 소인이 붙어 있거든요. 도장 찍어줍니다. 언제 접수받았다고 도장 찍어주는데 이 도장 찍은 날짜를 자세히 봐야지 7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혹은 서울수서경찰서 접수라고 돼 있는 인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친고죄 고소기간 안날로부터 6개월이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록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현출이 돼 있으면 이거는 계속 이제 틀리라고 내는 것이고 함정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많이 틀려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함정이긴 한데 여기에 절반 이상 다 틀립니다. 예. 처음에 접해보면 다 틀려요. 이걸 맞추는 사람은 뭐 예습을 했다거나 혹은 센스가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소를 당해봤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혹시 뭐 어디 이렇게 전과 같은 거 떼어보면 이제 취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요. 이러한 함정들을 기록형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겨놓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2017년 1월 1일에 또 정현석 아저씨가 저를 때립니다. 아이쿠 이상민. 폭행. 어차피 정현석 아저씨가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옆 강의실에서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있는데 혹시 들릴까 이러면서 근데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현석 아저씨가 저를 폭행합니다. 왜? 꼴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다. 사형에 처해야겠죠. 하지만 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자, 소송 계속 전에 즉 공소 제기 전에 만약 제가 정현석 선생님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밝혔다면 원래는 검찰에서 뭘 해야 되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되고 만약 그 사실을 간과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 사유로 공소기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제가 합의서를 제출을 해줬다면 327조 6호 사유로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자, 꼴보기 싫어서 저를 폭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합의서를 넣어줬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인생이 불쌍하고 본인은 밉지만 형수님과 애기 채연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정현석 선생님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사유로 공소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폭행의 원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꼴보기 싫어서인데 왜 꼴보기 싫었느냐, 옛날에 정연석 아저씨를 내가 고소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반 폭행이 아니라 보복 폭행이 돼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살펴보면 5조 11에 살펴보면 이 보복 폭행을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고, 특히 이 폭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친고죄, 비반의사 불벌죄예요. 따라서 만약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원인으로 저를 폭행을 했다면 이 공소 제기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의 효력은 어떠한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냥 양형 관계의 하나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의 하나로서 반영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이런 식의 장난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공소사실에 동일성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예비적 공소사실, 이제 주의적 공소사실, 그리고 교환적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법연수원 시험, 그리고 뭐 검찰 시험, 그리고 형제실 시험 뭐 이런 데서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엿먹이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엿먹이는 방법을 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라고요. 위헌 결정을 내려 주십니다. 간통죄, 그리고 국회에서 강간죄 이런 거 비친고죄로 만들어 주잖아요. 자, 강간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도 강제추행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등장을 할 때 항상 그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013년 6월 19일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친고죄였고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합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너무너무 쉽고,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예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는 이유는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모지를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최종 목적은 답안지 266줄을 얼마나 잘 채울 수 있는지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40페이지에서 60페이지의 기록에는 사건의 인지 단계에서 시작되어서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를 거쳐서 공판 단계까지 증인 신문이 완료된 그런 사실관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지 시간 순서대로 표시된 관계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판례에서 보았던 잘 정리된 사실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기록들을 판례에서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기록을 통하여 살피건대 이후에 막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고요. 즉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판단을 단시간 내에 올바르게 마무리 짓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결론도 머릿속에서 팍팍팍 튀어나와야겠죠. 그 결론이란 거는 결국 판례 공부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올바른 그래서 메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메모인가? 결론적으로 이 메모는 정답이 없어요. 어느 스터디 가보면은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슨 자기네들의 비기인 것처럼 무슨 메모지 어디 복사도 못하게 하는 희한한 데들이 있거든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끄적거리는데 뭘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기가 보기 쉽고 답안 작성하는데 도움되면은 그게 가장 자기한테 맞는 메모고요. 한 가지 팁은 있습니다. 왜? 메모의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은 여기 써놨듯이 간결성입니다. 자, 가령 제가 나눠드린 이 메모를 살펴보면, 이 기본 메모지를 살펴보면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쓴 거예요. 잘 살펴보면 자세하게 쓴 건데, 기록 면수를 특정을 할 때 가령 7페이지라고 쓰는 거하고 7P라고 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시간이 적게 듭니까? 당연하죠. 이런 거.
이게 너무너무 시간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꼭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쓰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메모지 양식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냥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안 한 거죠. 옛날에 이제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메모지 양식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게 맞겠다. 그러니까 그 메모지 양식을 가지고 자기가 더 시간을 줄이고 자기한테 맞게 바꾸는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비판적인 뭔가 자기만의 메모지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간결성 최대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하게 쓰십시오. 자기만의 약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김갑동 씨 메모지의 왼쪽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김갑동 씨의 폭행치사 부분 보면 세 번째 줄 1번 아래 세 번째 줄에 보면 V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피해자, 빅팀. 엄청난 영어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빅팀의 V자를 가지고 저는 피해자를 특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 그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쉬우시라고 일단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메모를 손으로 작성을 한다면 메모 거의 남들이 보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글씨체로 막 써요. 답심리 뭐 경찰서 뭐런 답 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장땡이죠. 시험 치기 위한 도구니까, 답안지를 쓰기 위한 도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써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볼 기록이 결코 적은 용량이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 6회에 거기다 2013년부터 2016년, 17년 기록까지 10회 이상의 기록을 우리가 메모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메모를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면은 무조건 뭐 해라? 답안지를 쓰기 시작해라. 그래야 자기 마음이 멘탈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것도 공법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공법 형사법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 또 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뭔가 시험이 잘 안 됐다 싶으면 그거는 그 다음날 시험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도 한국 시리즈 1차전에 괜히 힘주는 게 아니에요. 1차전에서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투수 누구 써야 되나 이때부터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 공법 시험, 그리고 두 번째 형사법 시험 열심히 이제 자기의 컨디션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리하시고 최대한 이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면으로 시험을 치셨으면 해요. 자, 시험 시작 20분 지나면 일단 메모 마치고 반드시 쓰기부터 하시라. 그리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면서 이 메모지를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록을 계속 훑어본단 말이에요. 그 기록 훑어보다 보면 그때부터 또 쟁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쓰면서 메모지에다 더 끄적거리는 게 맞지, 메모지를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분 뒤에는 무조건 쓰기 시작한다. 사실 15분 안에 끝내면 정말 베스트고요. 20분 안에 끝내셔야 여러분들이 8면을 채우는데, 최소한 7면 반 이상을 채우는데 지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지와 답안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답안지죠. 결국 시험장에서 드리고 나오는 거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시험 시작 후 20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왁구가 잡힌 메모지가 완성이 되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세 번째. 이제 그때부터는 함정을 피해야죠. 시험지에는 수많은 함정이 피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검사들은 멍청한지, 그리고 어찌 그렇게 합의는 잘해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상습 사기는 많이 저질러 놨는지, 약식 명령도 많이 받고, 즉 이 4개에서 5개 정도의 죄목이 나오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무죄, 면소, 공소, 기각, 그리고 유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의서가 나오고 약식 명령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막 사람들이 막 나오고 또 막 진술을 해놓고 나서 누구는 미국에 가고 잘못하다 어떤 사람 또 죽어요. 2015년 6월달 모의고사 보면 뭐 중요 진술자가 막 돌아가셔요. 이런 사건도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계속 다퉈야 되는 사안들을 계속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힌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약식 명령이 있다? 이거는 면소 사유를 검토하라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약식 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어디이지?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였는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의 발령시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면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기록을 읽으실 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록에다가 쫙쫙 밑줄을 치시는가, 체크를 해놓든가 그런 이제 스킬들이 필요한 건데요. 기록형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돼야 할 4개에서 7개의 죄명들, 이거 좀 지울게요. 이 죄명에는 대체적으로 무죄, 특히 무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이유 무죄를 설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면소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판례 문구 기억하십니까?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때 라는 문구 굉장히 익숙하신 문구일 거예요. 소위 사기, 사사, 기점동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를 따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여기다가 면소 판결의 사유로서 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공소기각. 공소기각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들은 2호, 그리고 5호, 6호 사유가 주로 출제가 되겠죠. 2호 공소기각 사유는 뭐였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 그리고 5호 공소기각 사유는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공소 제기 후에 이루어진 때, 6호 공소기각 사유는 뭐죠?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 공소 제기 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소기각 사유로 등장을 하고, 나머지 이제 유죄.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갈라내는 게 핵심이고, 특히 325조 후단 이유 무죄를 잘 쓸 수 있느냐가 어떤 핵심이 되는데, 자, 일견 유죄처럼 보이지만 무죄, 면소, 공소 기각으로 결론 지어야 되는 죄명들이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에 대한 기본 지식, 특히 절차법에 있어서는 증거법칙 잠깐만 여기서 생각나는 김에 훑고 갈까요? 형사법 공부하신 지 오래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증거법칙만 살짝 짚고 넘어가면, 자, 형사소송법,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증거법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형사소송법 제 307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307조에서는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 그리고 전문 법칙, 이 3단계가 형소법 제 308조의 2,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이 제 309조, 그리고 전문 법칙이 제 310조 이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특히 이 전문 법칙 형사소송법 제 311조, 312조, 313조, 314조, 315조, 316조, 이 6가지 조문이 전문법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전문법칙은 hearsay is not evidence,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을 해주겠다.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원칙이죠. 이 311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 그리고 312조 1항부터 6항, 313조 1항부터 3항, 그리고 314조 질병, 사망,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사유,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315조 1호부터 3호까지의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문서, 그리고 316조 1항 2항의 전문 진술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머리 많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 이제 형사법 기록형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낮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을 얼마나 조금 어렵게 내고 쉽게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법 기록형 시험 6회가 어려웠는데, 쉽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여길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쳐서 그래요. 형사법 기록형 2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사실 난이도 조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비법대 분들께서는, 비법대 이제 진학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딱 이제 붙잡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커리큘럼상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쫙쫙 다루고 뭐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는 316조 조항 자체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들이셔가지고 한 번 더 조문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가시는 게 나중에 기록형 시험을 시간을 아끼고 제대로 된 답안지를 현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체법적 지식에 대해서는 판례를 그동안 많이 보셔가지고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잘 찍어 맞추시는데, 이걸 가지고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체법 더하기 절차법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 기록형 시험의 최종 보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325조 후단 무죄 사실 인정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빠른 시간 내에 잘 써낼 수 있느냐, 똑같은 결론이더라도 유죄 혹은 무죄더라도 특히 무죄의 경우에 얼마나 증거 능력을 잘 내쳐내고 증명력을 예쁘게 내쳐낼 수 있는지, 탄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결론을 가진 답안이더라도 이 부분을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플레이팅이 제대로 된 양식과 그렇지 않은 그냥 잡양식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형사재판 실무 옛날에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형사재판 실무 과목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능숙해질 확률이 커요.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다수의 증거들이 기록에 현출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증거법칙 3대장인 자백배제법칙, 그리고 위수증법칙,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부터 내쳐내고, 이거는 이래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쓸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사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네요. 이 48시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므로 이 증거는 쓸 수가 없고요. 이 증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만든 2차 증거 역시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2차 독수 독과로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내쳐내고, 그 다음 증거 능력 갖춘 증거들 중에서도 증명력을 탄핵해야 되는 증거들, 사람 말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중요 참고인이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는 아이쿠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 찌르는 걸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검찰 가서는 사람 찌르는 걸 제가 본 건 아니고 누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즉 또 이제 법정 가가지고는 또 말이 또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공소사실 판단에 적용하느냐가 변호사 시험 기록형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문제 내려면 자백의 보강법칙 가지고도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있고 이 진술이 누구한테 또 들은 진술이다. 전문 진술이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가장 생각해보기 쉬운 케이스인데 피고인의 자백이 있고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데 자백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전문 진술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만 덜렁 남아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막 기록형으로 이제 딱 기록만 봤을 때에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견 부합하는 진술이 있는 듯한데 그렇지만 이 진술은 쓸 수 없어. 그래서 결국 자백 하나만 덜렁 남아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라서 자백의 보강 법칙.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25조 무죄를 써야 되는 이런 케이스도 정말 어렵게 시험 내려면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엿먹어봐라 하면서 내는 거죠.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는 옛날에 이제 검찰 실무 시험을 치고 형제실 실무 시험을 치면 그때 막 8시간, 9시간씩 시험을 치니까 온갖 오만 가지 것들을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기록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 2시간 시험에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옛날에 이제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그 쟁점이 또 나오지 않으란 보장은 없거든요. 이제 점점 문제풀이 슬슬 고갈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계속 그동안 함정을 많이 파놔가지고 그 함정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졌어. 그래서 그 함정 말고 새로운 함정을 계속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이런 문제 결론을 맞출 경우에는 정말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으로 완전히 이제 고득점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함정을 피하는 특별한 방법이 그럼 있습니까? 이러는데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운 좋아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꾸준한 노력과 반복 학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 민사 패턴도 마찬가지고 공법 패턴도 마찬가지지만 출제자가 함정을 파고 어떤 묻고자 하는 일련의 이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 기본기에 익숙해지신다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함정의 늪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 가지고 시험용 기록을 파악해 본다면 그런 어떤 함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첫 번째, 기록을 딱 받게 되면 공소장을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거는 기록을 딱 볼 때 처음에 보게 될 거는 공소장이에요. 공소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과 범죄 사실의 요지와 법령이 기록돼 있겠죠. 이 공소장을 먼저 살펴보고 검사가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공판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는 때가 있어요. 즉 교환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예비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혹은 철회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공소장 변경된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공소장을 잘 봐주시고요. 특히 공소장을 처음 보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끼어 있는가는 여기서 바로 보셔야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있는지는 바로 보셔야 되고요. 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소기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고소가 구비되어 있는지, 적법한 고소란 건 무엇?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 안에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처벌 불원 의사는 합의서가 직접 제출되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아이쿠 처벌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아유 저 사람 인생도 불쌍하고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꼭 이제 장난질을 치면은 거기에 이런 또 얘기가 추가가 되죠. 아유
피고인과 피의자의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 관계입니다. 이딴 거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즉 공소장 죄명이 한편으로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축소 사실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 강간치상죄, 강간 더하기 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간치상죄는 비친고죄지만 이 강간치상죄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본 범죄인 강간죄는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친고죄였단 말이죠. 이 강간치상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폭행치상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기본 범죄 사실에 결과적 가중범이 붙어 있고 이 결과적 가중범 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어서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주병진 아저씨 사건에서 보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을 상당히 머리 아프게 할 겁니다. 첫 번째, 공소장을 살펴보면서 범죄 사실에 있어서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섞여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먼저 바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목차입니다. 자, 공판 목록과 증거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공판 목록이라는 건 사건이 공소가 제기가 된 후에 공판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사건 기록들을 철해 놓은 첫 번째 공판 진행된 목록인데, 이 공판 목록과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의 목록을 살펴보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쟁점을,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상 쟁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라고 하는 범죄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공판 목록을 살펴봤더니 아이쿠, 공판 과정에서 이 폭처법 위반 흉기 등 상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폭처법 위반의 범죄 사실은 칼을 들고 자신을 폭행했다. 즉 위험한 물건, 흉기를 가지고 소지하고 자기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이쿠, 이 사람 인생이 불쌍하니까 봐주세요라고 공소 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우연하게 소지된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집단 흉기 등 상해로 의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자, 남은 상해로 말씀을 드렸는데 폭행, 집단 흉기 등, 폭행에서 집단 흉기 등이 없어지고 일반 폭행죄가 남는데, 형법 제 260조 1항의 폭행죄가 남는데, 폭행죄는 무슨 죄냐? 반의사 불벌죄죠. 260조 3항에 의해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써야 됩니까? 아니겠죠. 집단 흉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그리고 남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327조 6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된다는 거.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패턴이 공판 목록 그리고 증거 목록상 공소 죄명과 합의서가 제출된 걸 보면은 추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스킬이 이제 익혀지시면, 아, 이것만 봐도 이런 함정이 숨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익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건 피고인이 자기의 이 입장을 강변한 서류란 말이에요. 즉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된 피의자 신문조서, 주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게 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먼저 읽으면서 공소장의 사실관계라는 건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인데, 그 사실관계와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 참고인의 법정 진술 그리고 부합 증거의 이제 신빙성을 갖다 놓고 이 검사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록을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런 순서로 보는 게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소장 보고, 목차 보고, 피신조서, 가장 마지막에 정리된 피신조서 혹은 공판조서를 먼저 살펴보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 즉 검사가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어떤 내용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장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변호사 시험 1회 문제를 먼저 볼지 아니면은 2015년도 6월달 모의고사를 먼저 볼지 조금 고민을 해볼 텐데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2015년 6월달 모의고사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10분 쉬었다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